우리 반사필름가는 10월에 부사밭입니다. 후지밭이에요. 후지가 이렇게 빠져. 야간 온도가 높으면 호흡량이 많아지죠. 빨리 익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때요? 씨앗을 땅에 들여가지고 내 종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생겨서 낙하를 시켜버려요. 이런 증상이 과거에 보이지 않았는데 자꾸 많이 생기더라. 열대야가 있는 조건, 이런 데서. 이게 빤지를 가야지, 그죠? 이런 게 엄청 많아. 과거에 없었잖아요. 여기 과실이 달리면 어떻게 해요? 과실이 뭐 크기는 어떻게 클 수도 있어요. 가을 가도 이놈이 색이 안 나. 단맛이 형편없이 떨어져. 일반 사과에 비해서 한 배 정도 단단해. 2차 생장한 거죠. 잎이 많거나 두 번 빠진 거죠. 여기서 멎어야 되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눈이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만큼 삐져나가 버렸어. 한 3년 전부터 계속 늘어나요. 2차 생장한 것들이 대부분 보면 헛꽃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바로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고, 수확기 가도 이 모양이 돼요. 근데 꼭지가 보면은 돼지꼬리처럼 꼬불꼬불하게 나와. 이 녀석이 바람 불면 또 뚝 떨어지고 탄력성이 없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들은 거예요. 17도의 경우는 22도까지, 27도 높아버리면 저게 색이 안 나. 안토시아닌 생성되는 온도가 저온에서 형성되고, 과실도 온도가 서늘한 데 가면 과실이 길게 단지처럼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납작가가 되죠. 이런 것들이 온도에 따라 자꾸 변화가 되죠. 10년 전만 해도 사과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장땅이처럼 길게 나오는 사과가 언제부터 납작해졌어. 그 얘기가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꽃눈은 아주 민감해. 꽃눈이 20도일 때 꽃눈 만들어 안에 이제 내보고, 25도일 거는 확실히 안이 좋죠. 근데 30도 넘으니까 없어져 버려. 35도는 갈색으로 죽어버려. 꽃눈 분화가, 꽃눈이 만들어지는데 온도에 따라 꽃눈 분화율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꽃눈이 만들어질 때 평균 온도가 15도의 경우에는 약 80% 정도 꽃눈이 만들어졌는데 19도의 경우는 35%까지 떨어진다 했죠. 그것이 이제 사진상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화가 되고 난 뒤에 온도에 따라 이렇게 성숙 단계의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25도 이하가 되어야 꽃눈 분화가 돼도 안에 구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그림을 다시 내가 이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단가지 꽃눈 분화기가 5월 하순에서 6월 초, 이때 꽃눈 분화가 되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내적인, 외적인 온도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건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꽃눈 분화가 되는 순서가 단가지 5cm, 중가지 10cm, 장가지 20cm. 이것은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20일 정도 생육이 정지가 되어 있어요. 3년생까지는 이렇게 삐져나가지고 잎이 온도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이틀 내지 3일 걸리잖아요. 한 5개, 6개 뭉쳐지죠. 빨갛게. 이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꽃눈이 만들어져요. 분화가 돼요. 그런데 중가지는 10cm 커서 수도해야 됩니다. 20일간. 그러면 꽃이 만들어집니다. 장가지는 30cm 나갈 때까지 계속 크죠. 그래야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생장 기간이 자꾸 길어지죠. 한 마디 나가는데 마다 잎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만약 10장이 나갔다 그러면 10장이면 30일이 한 달 뒤에 생장이 정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꽃눈이 만들어져요. 그때 7월 한 20일쯤 돼서 자라다가 수도를 해버려서 그 꽃눈이 만들어질 때 온도가 30도가 넘잖아요. 평균 온도가 15도일 경우에는 꽃눈 분화율이 80% 정도 되는데, 평균 온도가 19도일 경우는 꽃눈이 30% 정도밖에 안 만들어져. 5월 하순에 온도가 15도에 가까워요. 혹은 7월 20일에 온도가 15도에 가까워요. 그 답이 여기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품종을, 단가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는 사과나무 심을 때는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3년생 가지는 단가지가 많잖아요. 뻗었으면은 끝쪽에 꽃이 오고, 여기에 액화가 있는 건 다 따서 3년생 가지의 꽃눈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꽃이 없더라도 여기에 잎들이 뭉쳐지죠. 요거는 다음에 틀림없이 3년생 가지의 꽃이 오죠. 근데 3년생 가지의 꽃이 온 것은 헛꽃이 별로 없습니다. 앞에와 같은 좋지 않는 기상 환경이 되더라도 헛꽃이 별로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순이 가가 같으면 요 정도 나가면 여기에 꽃눈이 틀림없이 꽃이 피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게 어때요? 전쟁할 때는 꽃눈이 틀림없이 꽃눈이 도는데 이 녀석이 봄 되니까 삐죽이 그냥 새순으로 빠져나가는 게 갈수록 많아지더라는 얘기예요. 제일 큰 요인이 이놈이에요. 이 온도예요. 왜? 요즘 그런 얘기. 내가 재배 기술을 얼마나 잘했는데. 지조 들찍지, 여름 전장하라 했지, 추 달았지, 사과 적당히 잘 만든 다른 데도 꽃이 왜 안 와? 이렇게 얘기해요. 기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써도 기상을 좌우하는 데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 선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강우량도 보십시오. 비가 많이 오면은 햇빛을 못 보고 비 속에 들은 그 질소지 성분들을 많이 흡수하면 더더욱 순이 길게 나가서 꽃이 안 좋아요. 근데 강우량이 지금 최근에 200 내지 300mm 늘어났어요. 그래서 질소지 거름이 천연 공급량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가수는 질소지 거름 주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안정적인 대책은 가능하면 3년생 가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전정할 때 예비지를 많이 두자 그런 얘기. 한 가지 이제 스포 타입, 진한 골드나 홍로처럼 꽃이 다다다닥 오는 그런 품종을 선택하고 재배 적지를 좀 높은 데 올라가자. 근데 뭐 심어놨는데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가수원을 만들면 적어도 한 400가지 올라가는데 가수원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년의 모습들이죠. 뭐 중심화가 망가지고 뭐 꽃도 피긴 피는데 이렇게 망가진 꽃들이 자꾸 보여요. 그래도 꽃이 피는데 조금만 있고 암술이 없어. 분명히 꽃놀이가 도는데 이렇게 터져나와. 이거 뭐예요? 사실 다 꽃놀이가 뒀거든요. 제 주둥이처럼 다 삐져나와버리.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이런 증상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저번에 이 현대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3년생 가지를 많이 늘려서 품종도 재배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야간 온도차가 심하고 금년에 동해 피해가 많아요. 큰 추위가 없이 쭉 오다가 2월 10일 전후 돼가지고 갑자기 영하 5도, 10도 가까이 떨어져 버렸어요. 이 추위가 오기 전에 외생사과는 이미 수액이 움직였어요.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수체 내에 양분이 물을 먹어서 묽어져 버렸어. 그래서 죽어버리니까 줄기 터져버려. 엄청 심해요. 소재가 떨어지고 터져버리니까 그게 이제 2차적으로 나무 조밀이 돼요. 지금 가보면 나무가 순이 터져나니까 노랗게 터져나와. 지난해 응애 때문에 엄청 고생했죠. 원래도 딱 그 조건이 한 3일 또 지속돼서 응애가 엄청 많이 날아왔어요. 24년도가 10년 만에 나무조밀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해입니다. 나무조밀은요 10년에 별로 안 나타나요. 특히 2년생에. 원래도 2년, 3년생의 피해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대부분 가해하는 거 보면 동해를 받은 나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 잘라보면 아니 하면 이렇게 색깔이 유백색으로 보호하게 돼야지 한번 갈색으로 변해버리죠. 평생 안 변합니다. 계속 있다가 후기에 한 5년쯤 돼가지고 사과가 잘 달리면요 7월 달에 갑자기 이유 없이 노랗게 나무 죽었습니다. 이게 한 해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누적대에서 결국은 7년 전에 나무 고사합니다. 원인 모르는 고사 현상을 보면은 그 전에 이미 피해를 입어서 그 데미지가 계속 쌓여서 이렇게 온 겁니다. 스패를 입어서 그런 경우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동해가 한 해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쌓여서 후기에 소학기 때 사과가 많이 실렸을 때 피해 증상이 나타난 것을 지금 볼 수 있다. 동해 대책. 이 봄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또 필연적 오는 것이 이제 불안병이죠. 지난해도 그랬고 금년에 더 봄비가 많이 오니까 불안병이 엄청 심한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비료 욕심 크게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무 껍질이 두터워지면 필연적으로 불안병이 옵니다. 특히 금년도에 봄비가 많아서 그런지 불안병이 엄청 심합니다. 지조직 얼음을 몸을 비대하게 만들면 불안병이 오고 중간에 견문이 썩은 병이 와서 이렇게 무늬가 나타납니다. 동해가 같이 겸해서 와버리면은 이렇게 잘 키워놨던 녀석들을 죽여버려요. 근데 특히 나무 수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나무가 더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지하부하고 지상부의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위에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뿌리도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뿌리는 똑같은데 위에는 가지가 너무 잘 나와서 짐이 너무 많이 실려버려서 균형이 깨져 버리니까 증상이 나타나죠. 껍질 조직이 죽는 괴사 현상 이렇게 나죠. 물 제대로 못 주고 이래버리면 껍질이 먼저 탈이 나요. 그러면 껍질이 탈이 나면 조직이 깨지면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물이 올라가는 거나 공기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걸 나타나면 뭐야 돼요? 그런 무리로 이렇게. 이불에 오줌 싸는 것처럼 이렇게 견무리로 나타나서 거기가 죽어버려요. 근데 그때 물을 충분히 잘 공급하면 껍질이 살아서 보완이 되는 경우인데 거기에 또 물을 제대로 못 주면 더더욱 하죠. 그럼 빨리 발견해서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라든지 깎아서 다시 도포제를 발라드린다 이러면 되는데 일일이 나무를 잘 봐줘야 되는데 봄에. 그렇지 못하고 나무를 제일 정확하게 볼 시기는 전정하는 시기예요. 어차피 한 그루 한 그루 전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전정을 내 손으로 안 하는 경우는 어때요? 지나가면은요 보면 약칠 때가 쭉 가보면 하면 이미 엄청 많이 진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정은 내가 안 하더라도 전정하는 사람 뒤에가 계속 얼찡거려야 돼. 그리고 칼하고 보제를 가지고 틈만 나면 상처 큰 데는 발라줘야 돼. 아니면 아예 전정을 한 2월 말쯤 하시든 전정 상처 부위를 도포제 안 발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아무를 추울 때 전정하면 아물지 않고 톱으로 잘라는 부위가 목집을 터져버려. 그럼 다 도포제 발라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전정도 좀 시기를 조정하는 이런 방법. 월동에 물 충분히 주고 양분 공급하고 꽃을 빨리 제거하고 연면 시비하고 미세살 하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갑자기 주는 증상들을 좀 없애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해 2년생 되는데 안거 간도 안 집어넣고 이렇게 넣으면 습해를 받아서 나무가 이렇게 가수원에 가기 싫을 정도로 피해를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온 게 뭐예요? 나무 좋으면 기본 선물이 다 추가됩니다. 좋은 피해. 과총엽이 이렇게 원래도 이게 쭈글쭈글한 게 많죠. 이게 이제 잎이 전개되고 난 뒤에 저온이 와. 이때 빨리 영양제를 한 2번 정도 쳐주면 확 피어요. 온도가 떨어져도 내 몸에 양분을 많이 지어
지고 있으면은 훨씬 더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야, 아침에 막 설이 왔다. 그날은 아예 어떤 일을 다 접어놔놓고도 요소하고 영양제 좀 비싼 거 넣어가지고 푹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5일 지나서 야, 날씨가 춥게 밤온도가 떨어지게 꽃이 저녁에 물고 있다. 밤온도가 높으면 이게 빨리 꽃이 피는데 추우면 가만 물고 있어요. 대표적인 해가 금년이죠. 그러면 5일 뒤에 또 한 번 더 쳐줘야 돼. 그러면은 사과 온도가 정상하면 과실 꼭지가 길게 나옵니다. 잎도 좀 크고 찌그러진 것도 좀 피면서 잎이 색깔 검록색이 아주 녹색이 진하게 나옵니다. 햇빛을 받으면은 광합성에서 양분을 빨리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과실에 다 몽땅 보내줘. 그러면 이게 세포 숫자가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설에 가보면 이 사과밭의 양분 관리가 잘 됐다 못 됐다는요 대만 알 수가 있어요. 과청엽이라는 것은 꽃을 필 때 이 뒷면에 붙어있는 잎 있죠. 이게 과청엽이에요. 보통 8장 내지 10장 정도. 이 녀석이 사과의 세포 숫자를 결정지 있습니다. 사과 꽃이 피는 데까지는 수천의 양분은 꽃이 핍니다. 수정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수천의 양분이 거의 끊어지고 꽃 필 때까지 소모가 80% 정도 되고 한 20%가 꽃 피고 난 뒤에 수정기까지 지니고 있고 그 나머지 양분 공급이 과청엽이에요. 이 녀석이 햇빛을 받아서 과실 세포 숫자를 늘리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때 영양제를 2번 내지 3번 정도 치면은 잎이 진해져요. 대가의 가장 큰 요인이 사과의 세포 숫자잖아요. 그리고 과실 모양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 실천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가서 보면 과청엽 아주 잎이 시커멓습니다. 그리고 새순이 나온 거. 새순 지금 많이 어봉 나왔죠? 한 빼씩 나왔죠? 요거는 노랗게 나와요. 그래서 잎을 보면은 과청엽은 검고 신천엽은 약간 옅은 색깔이 연두색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영양관리를 잘한 밭의 모습이죠. 이때에 충분히 냉해를 막기 위하고 또 과실 꼭지 길이는 사과의 크기를 결정짓고요. 그 적과할 때 길고 굵은 걸 놔둬야 대가가 되죠. 그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는 요인은 이때 작용하는 겁니다.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지속 기간이 짧으면 훨씬 피해가 적습니다. 근데 이게 5시간, 6시간 지속되어 버리면 이때는 빨리 영양제를 치고 물 공급을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죠. 예, 암술이 없고 선홍색 이런 것들이 금년대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세가 떨어지면 2차적으로 나무조미 들어가는 자욱이 저렇게 있고, 나무조미 날아오는 온도가 20도 정도 되는 날씨가 3일 정도 바람이 비가 없는 조건 됐을 땐 필연적으로 날아온다. 그러면 예보를 막 날립니다. 문자하고 막 날아가요. 지능청에서도 올리고 도에서도 올리고 센터에서도 이 조건이 조미 많이 날아온 조건입니다 하고 막 약치라고 막 합니다. 500배로 희석해서 생명치원을 DDVP를 뭐 치라고 막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래 쳐가지고 막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힘들더라도요, 소재가 약하고 또 왔다는 느낌이 들면은 50배를 발라줘야 돼요. 어떤 게 이미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잎이 한번 터져놓은 게 틀립니다. 다른 놈 쭉쭉 나오는데 이게 아마 찌질하게 그냥 제대로 눈을 못 떠요. 그러면 들어갔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냥 스미치온 500배 쳤다고 그냥 놔두면 들어간 놈이 안 나와. 한 열흘쯤 지나면 뭐예요? 톱밥이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요. 큰 나무는 큰 문제가 없는데 2년생, 3년생의 나무 약한 거 원액 집어넣으면 나무가 상당히 피해를 받아요. 4년생도 가능한 원액을 넣지 말고 50배, 70배 정도 희석해서 넣으세요. 원액을 집어넣으면요, 나무는 죽지 않다 한 부분이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희석하세요. 한 50, 내 80배 정도 희석해서 넣으시면 그런 문제 없어요. 안에 있는 거 충분히 죽을 수 있는 농도가 되기 때문에 원액 넣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약 효과가 한 일주일 정도 지속돼요. 그러면 재진입을 안 합니다. 들어갔던 녀석도 못 견뎌서 뒤로 후진합니다. 동해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4년생까지는 이렇게 페인트 칠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신고 난 뒤에 제가 페인트하고, 보통 저거는 11월 말쯤 겨울 들어가기 전에 제 페인팅 하는 것이 동해도 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재해라든지 나무조미라 이런 거 침입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저렇게 빨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래요. 서리 피해는요, 낮은 지역에는 피해를 받는데 높은 지역에는 피해를 안 받아요. 서리가 밑에 있고 위에는 없으니까. 고추 같은 거 심어 놓으면은 평균은 동해를 받았는데 저 한 400가지, 500가지는 고추가 안 죽었어. 이런 얘기라. 그 위에는 서리가 오지 않아요. 서리 특성은 뭐예요? 영상인데 온도가 영하로 안 떨어지는데 저온의 피해를 나타내는 양상 중에 서리라는 조건이. 이도인데 서리가 와가지고 피해를 받는 그런 경우. 이게 서리의 저온의 하나의 양상이 영상의 조건에서 저온 피해를 나타나는 증상이 서리 피해. 상층부는 괜찮은데 하층부는 다 이렇게 서리 피해를 받는, 경산 쪽에서 지대가 높은 데에 대추에서 이렇게 증상이 많아요. 자, 요게 이제 녹이죠. 동록. 요때 서리 피해라든지 저온이 오면은 껍질에 녹이 끼는 경우. 이게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잠깐 산불 내야 또 야단 내는 그런 경우가 많지. 예. 이건 뭐 물 뿌리고 이런 방법이 대리라든 우리나라도 일부 쓰고 있는데 물량이 엄청 많아야 돼요.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미니쿨러 이런 거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저온이 내려갔을 때 계속 돌려야 된다. 중간에 물이 멎어보면 물 피해 더 많아. 300평 10톤이니까 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돌린 데 가면요
10톤짜리 물탱크가 막 10개 내지 15개씩 쫙 있습니다. 하나 끝나면 계속 돌아가야 돼. 물량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얘기. 열풍 건조기, 열풍기 밑에 바나 달려가지고 뜨거운 바람을 위로 불어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풍기 돌리죠. 그러면 요즘 나온 게 700만 원짜리는 무슨 반경 50m 커버를 해요. 뜨거운 바람이 지상에 한 15m 위에서 이게 도니까 설이라든지 이런 거 오면 녹여버리니까 효과를 봅니다. 근데 바람이 불면 어야 돼요. 설이가 오는 조건은 대부분 바람이 없는 조건이죠. 근데 저온이 왔을 때 영하 한 2도 3도가 됐을 때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돌리면 뜨거운 바람이 옆집으로 날아가겠죠. 영하 2도 3도 떨어졌는데 바람이 왜 이렇게 돌려봐야 헛일이야. 내 밭에는 아무 효과도 못 봤어. 그래서 저거는 허리 피해는 좀 되는데 온도 자체가 2도 3도 떨어졌을 때는 더더욱 바람이 불면은 꽝이 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온도가 높을 때 공기를 해저시켜서 온도를 좀 떨어뜨린다 그런 방법도 이용하고 있는데 정말 뾰족한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은